지난 이야기. 19세기 말 처음 등장한 기관총은 1차 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히틀러의 전기톱이라 불린 MG42가 새롭게 선보이며 연합군의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후 기관총은 지상전의 주역으로 등극하면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현대 전쟁에서 기관총의 주요 활약상과 한국형 기관총의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현대 지상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관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저희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관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MG42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MG42는 대한민국에서 바라볼 때는 그저 그래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웠던 기관총이지만, 이 MG42의 영향을 받은 이 기관총은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쳤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M60 기관총인데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다목적 기관총인 MG41을 운영을 했는데, 그럼 미군이 아무리 승전국이지만 좋은 무기체계 금방 배워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미군이 왜 그렇게 한참 시간이 걸린 다음에 M60이라는 기관총을, 그러니까 다목적 기관총을 채용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MG42를 보고 그대로 습득해서 쓴 게 아니라 꽤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M60이 탄생을 하게 됐군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승전국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이 전쟁을 수행하던 방식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당시에 미군 군대의 보병 전투 방식은 독일군과 다릅니다. 독일군은 기관총을 위주로 화력을 투사하는 반면에 미군은 군대를 화력팀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기동과 사격을 반복하면서 적을 섬멸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즉, 경기관총이 있으면서 보병들하고 빠른 기동을 하면서 화력을 투사해야 되는 거죠. 다목적 기관총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겁고 다루기 힘들고 탄 소비가 많았던 화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미군의 분대 전투 사상은 어디까지 간다? 한국 전쟁까지 쭉 지속됩니다. 네. 한국 전쟁에서 처음에 개입을 한 뒤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만나죠. 그러면서 당시에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운영했던 군대 지원하기 개념의 BAR은 아무래도 장탄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연사 능력이 떨어지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뒤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분대 전투 개념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목적 기관총 역할을 하면서 많은 탄을 사용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총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개발이 시작된 게 바로 M60 기관총이죠. 그래서 미군은 또 다른 독일군 총을 이제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FG-42라는 총인데요. FG-42의 이 가스 작동식을 참고하고 발사 속도를 1000발이 안 넘어가게 500에서 600발 정도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대를 따라서, 우리 화력팀을 따라서 기동하면서 사격을 해야 되니까 서서도 쏠 수 있고 앉아서도 쏠 수 있고 누워서도 쏠 수 있는 그런 총기를 개발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거죠. 기관총은 또 어디에 진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동일한 무기체계 성능이 어느 지역에서 위치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범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척방 사격,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기관총 진지를 배치하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형에 보면 통상 이제 조그마한 구렁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돌무더기, 뭐 무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기관총이 모두 다 앞쪽을 보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격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요 뒤쪽은 사격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뒤쪽을 기관총으로 사격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양쪽에 배치해서 측면으로 사격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척방 사격, 교차 사격. 그래서 기관총을 배치할 때는 항상 정면으로 사격하는 것보다는 양측방에 배치해서 교차 사격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사각 지역을 최소화하라. 이 원칙이 교차 사격, 척방 사격입니다. 영건님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아드님도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딸돌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드님이 계셨으면 군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뭐 당연히 저희는 사실 이제 병역 명문가의 일원입니다. 또 그 위 선대소서. 네, 이제 저희 부친 뭐 그다음에 저희 형제간 또 조카들도 다 현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돼서 보훈처로부터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병역 명문가 조건이 3대에 걸쳐서 현역 복무를 해야 병역 명문가 조건이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그렇습니다. 꼭 장군이 될 필요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M60이 지금도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야 저거 나 군 생활할 때 쓰던 걸 아직도 쓴단 말이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무기 체계에 돈을 들이는 미국도 100년 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인공은 M2 중기관총입니다. 59경 중기관총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효과적으로 적의 항공기를 무력할 수 있는 그런 총기와 탄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M2 중기관총입니다. 엄청 크다. 예. 처음에는 미군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어요. 미군에서 전설적인 총기 개발자인 존 브라우닝에게 이 새로운 기관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탄을 처음에 써야 될지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총은 탄이 없으면 복잡한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합한 탄을 사용한 총기를 개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는 그래서 새로운 59경 탄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탄을 이제 개발을 해서 M1921이라는 이 총기 명칭으로 초기형을 개발을 합니다. M2 중기관총의 역사를 M1921부터 계산을 하면은 100년이 넘어가고요. 네. M2라는 제식명으로 계산을 하면 100년이 안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순행식으로 개발이 됐는데 순행식으로 하니까 무거워졌죠. 무겁고 약간 좀 둔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총의 발사 속도와 특징이라면 굳이 순행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몇 가지의 문제점을 수정을 해서 공랭식으로 개선을 할 모델이 1933년도에 M2 중기관총이라는 이름으로 제식화가 됩니다. 90년 딱 됐네요. 쇼트 리콜 방식의 이 총은 중량이 38kg입니다. 병사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운영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총기를 옮겨 보시면은 정말 다행히 총열이 분해가 되거든요. 총열을 분해하지 않으면 혼자서 이동시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할 수는 저희는 있다. 가능합니다. 예. 사람포대에 80kg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가 저 총을 사격을 하려면 삼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삼각대도 무게가 상당하죠. 그러면 무겁기만 하지 뭐 좋지는 않진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유효 사거리가 1,800m에 달합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의 기록을 보면 저격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 중기관총으로 저격을 했다고요? 이 59경 중기관총이 단발 사격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원거리 1,000m 이상을 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단발로 사격을 하면 그 스코프만 장착을 하면 원거리 저격이 가능해서 실제로 한국 전쟁 그리고 월남전 때 저격에 성공한 그런 기록이 전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 저격용 총이 두 가지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저격총, 대인 저격총이 있고요. 대물 저격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저격총은 7.62mm를 사용하고 대물 저격총은 저 M2와 똑같은 12.7mm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물 저격총은 뭐 1.8kg까지 나가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저게 스나이퍼 저격수가 벽 뒤에 숨어 있어도 저거는 바로 벽을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라크 전쟁에서 벽 뒤에 숨어 있는 저격수를 저걸로 대물 저격총으로 쏴서 벽 뒤에 숨어 있는 저격병을 바로 살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목적은 저런 걸 이제 그 대물 저격총을 별도로 휴대할 수 있도록 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저게 저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할 수 있는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걸 이제 한 1.8km에서 저격을 하게 되면은 그 차량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뭐 추진제가 담겨 있는 그 부분을
구멍을 내거나 네. 파괴하면 미사일 자체가 불가능하지 못 않습니다.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물 저격총을 현재는 이제 특수부대들도 대물 저격총까지 휴대해서 적의 중심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사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기관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예, 예. 그럼 혹시 저 소련 쪽, 러시아 쪽 이쪽에 혹시 이 중기관총이 있어요? 소련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데시크라는 12.7mm 기관총을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을 맞이를 해서 소련 및 동북권 국가들에게 이 국가들의 제식 중기관총으로 널리 사용이 됐고요. 1970년 후계 기종인 NSB는 1971년도에 제식화가 됐고 지금까지 동북권을 대표하는 중기관총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중량이 25kg입니다. 그러니까 데시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네요. 예, 왜냐하면 NSB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개발을 했을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기 자체의 이 경량화 플러스 삼각대의 경량화였습니다. 그리고 분당 발사 속도는 700에서 800발 정도.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1,500에서 2,000m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NSB 그리고 NSBT 이 중기관총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맥심 기관총이 또 사용이 됐다고요.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따지고 보면은 맥심 기관총이 개발된 해로 따지면은 뭐 130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발견되는 맥심 기관총 모델은 M1910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형 맥심 기관총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100년도 넘은 총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맥심 기관총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견되는가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소련 또 과거의 냉전 시절의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동원 체제의 군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은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평상시에는 340만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500만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40만. 840만의 병력을 전시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축 장비가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에 공개된 우크라이나 의회 그 감사 보고서에 보면 2012년도에 우크라이나가 M1920 맥심 기관총을 35,000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면서 사실 도태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당시에 우크라이나 일부 이제 제3세계 국가에 뭐 구형 무기를 팔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처분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35,000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반군이 무기고를 털어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지금 병력은 있는데 무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한테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뭐 심지어는 맥심 기관총을 쌍열로 붙여서 운용하기도 하고 광학 조준경을 붙여서 운용하기도 합니다. K3 기관총이 이제 대체가 되는 게 K15 아니겠습니까? 야, 요거 얘기는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뭐 약간 늦은 감이 있죠, 사실은. 네.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네네. 걸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5.56mm 탄을 사용하는 K3 기관총을 대체하는 기관총이 국산 기관총이 나온 거죠. 그래서 K15 기관총이라고 명명이 됐고요. K3 기관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이미 뭐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연사 과정에서의 어떤 기능 장애. 네.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획기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관총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형 기관총을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유효 사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 발사 속도는 기존의 K3가 700에서 900발이었는데 연사 속도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700에서 한 1000발까지 사실은 늘어났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외에도 부수적인 개선을 보면은 이제 총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총 몸통 이런 것들을 우리의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사실은 개선을 하고 개머리판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사격할 때 굉장히 용이하도록 이렇게 개선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준경도 과거에는 이제 어떤 달빛을 활용한 미광 정폭 방식이었다면 이제 열상 조준경으로 해서 바꿔서 야간에도 훨씬 효과적으로 사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선 효과가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K3 기관총이 K15로 바뀌는데
이게 조금 만시지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활용 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산 차기 소총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대형 플랫폼에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병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장 만족할 수 있고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가능한 우리에 맞는 국산 차기 소총을 만든다면은 활용 점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관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관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본다. 1890년대 아프리카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들에 대해서 대량 어떤 그 살상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유럽인들이 그 20년 후에 있을 1차 세계대전에서 같이 기관총을 사용했을 때 대량 살상과 그런 전쟁의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결국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교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전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본능을 극복하고 보고 싶은 것만 뿐만 아니고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르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전쟁과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깃발은 보병이 꽂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탱크와 전투기 같이 크고 강력한 무기 외에도 일선 보병이 사용하는 이 기관총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뭐 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 K9 많이 수출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 자주국방을 지켜주고 있는 무기들이 해외에서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탄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탄 수출도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